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최근 기사로 보는 재무설계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실 전문가 강주성, 이수성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제 최신 기사로 풀어내는 우리 재무설계 잘 했고요. 이번에는 지금 이제 몇 가지 또 기사를 가져오셨는데, 첫 번째 기사, 한국연금 소득 대체율 47%, OECD 권고치보다 무려 20%가 낮다. 이런 기사가 최근에 좀 여러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쉽게 생각하시면은 나중에 노후 생활할 때 연금이 그 퇴직하기 전에 벌던 소득에 대비해서 좀 적기 때문에 생활이 좀 힘들다. 47%는 사실은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뭐 퇴직한다고 뭐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 뭐 한 급여 한 7, 800 받으시던 분이 퇴직해서 오늘부터 생활한다고 갑자기 생활비가 2, 300으로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낮다, 많이 좀 낮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선진국 OECD 평균 뭐 이게 보니까 소득 대체율이 미국은 무려 81%예요. 프랑스도 60%가 넘고요. 일본도 가까운 일본도 55.4%인데 이게 이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강주성 박사님? 네, 아무래도 이제 연금으로 받는 소득을 잘 준비하지 못해서 그렇죠. 국민연금도 워낙 이제 시행된 지도 뭐 뒤에 또 기사가 있긴 하지만 시행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부터 연금을 많이 가입을 안 하셨어요. 지금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65세 이상 분들은 국민연금도 가입이 안 되어 있으신 분도 많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OECD 국가들보다는 굉장히 좀 낮은 그런 연금소득 대체율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노후 빈곤율이 실은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뭐 비슷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퇴직연금이나 그런 IRP나 연금저축이나 이런 쪽에 혜택을 더 많이 줘서 그래도 사람들이 더 많이 가입할 수 있게, 그리고 더 뭔가 많이 받을 수 있게,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조금 여기서 대한민국이란 특성에서 볼 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부동산의 어떤 그 편중된 어떤 자산의 어떤 구성이 어쩌면 더 이쪽을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뭐 지금도 뭐 집 하나 살려면은 뭐 서울에서 10억 원 있어야 되는데 그걸 살려면 젊은 분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연끌을 해서 사도 그럼 나머지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예 없거든요, 볼륨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좀 앞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여기 이제 맥킨지 한국사무소 여기 표를 보니까 결국 이게 소득 대체율이 연금 소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인데 이게 보니까 국민연금은 뭐 좀 비슷하다고 치더라도 이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은 차이가 좀 나는 편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소득 대체율을 이 연금 수입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이 소득 대체율을 좀 높이자, 뭐 이런 높여야 된다, 이런 기사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택연금 관련한 기사가 좀 있었습니다. 70세 주택연금 가입자 10억이든 17억이든 받는 돈이 같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비싼 집이 더 주택연금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약간은 이제 그냥 재밌는 기사라고 생각하는데, 타이틀을 아주 재밌게 이렇게 관심을 끌게. 올해 10월부터 그 주택연금 가입할 때 그 주택의 공시 가격이 12억을 넘지 않는 55세 이상의 고령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9억이었는데 12억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도 3억이나 올라간 거잖아요.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주택 아파트 실거래가로 보면 한 15억 정도 주택까지는 주택연금이 가입을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목이 10억이든 17억이든 받는 돈이 같다라고 나온 거는 70세인 분이 이 주택을 가지고 내가 연금을 받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평균 수명이라는 것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공사에서는 줄 수 있는 연금액이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 내에서 준다라고 해서 집값이 얼마든 그 한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65세부터 받았다가 60세부터 받았다가 지금 55세부터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 이제 연금이 부족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제도들을 만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까 12억까지 가입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17억 기사에 이 17억은 가입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그 강주성 전문가님 얘기대로 공시가격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공시가격 12억인데 여기 기사에서는 이제 공시가격이 시세의 한 70% 정도 될 거다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12억짜리 공시가격의 주택은 시세로 따지면 17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기존의 9억에서 12억까지 늘어나서 17억짜리 어떻게 보면 시세의 아파트도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한데 실제로 이제 주택금융공사 들어가서 제가 살펴보니까 그 공시가격 기준으로 10억이든 11억이든 12억이든 이제 연금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70세 분 기준으로 받는 금액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금액이 내가 집이 더 비싸다고 해서 금액이 더 늘어나지 않는 구간이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주택연금 월지급급 예시가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이렇게 이제 예시가 되는데 10억 이상이 되니까 70세 경우에는 276만 3천 원 이렇게 이제 픽스가 되네요. 픽스는 되지만 나중에 이제 받다가 뭐 사망하고 이렇게 하면 남는 금액 정산하는 데는 또 뭐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문제는 이제 저희 어머니도 사실 주택연금을 받고 계시거든요. 근데 주택금융공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너무 오래 받으셨으니까 이거 갚고 좀 해지하시는 게 어떻겠냐. 왜냐하면은 이제 주택연금을 받으시면은 상품 이름은 주택연금이라고 써져 있지만 주택을 담보로 해서 매월 대출받는 상품이거든요. 그러면 대출에는 보통 이자를 갚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자 갚으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자까지 원금에 합쳐지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뭐 몇 개월 받거나 몇 년 정도 받으셨을 때는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대출 금리가 복리로 계속 굴러가니까 한 10년, 15년을 받아버리시면은 나중에는 뭐 내가 받은 연금액보다 거기에 쌓여있는 대출 이자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집값이 만약에 비싼 집이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시세에 17억 정도 되는 집이다. 그랬는데 뭐 우리 부모님이 받으신 연금액은 뭐 한 4억 받았는데 대출이자로 뭐 6억 갚으세요. 이러면 자식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아깝잖아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따져보시고 주택연금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를 처분해서 주택연금을 갚고 좀 집을 줄여가지고 좀 더 저렴한 데로 이사 가서 주택연금을 뭐 다시 신청하신다던가 그런 방식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가 충분히 돼야 되겠는데요. 자, 그리고 국민연금 관련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가 월 평균액 100만 원을 이제 처음 돌파했다. 이 기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가운 기사 같습니다. 여기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사 뭐 내용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1988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20년 이상 가입을 해야 그 완전한 이제 국민연금을 받는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100만 원을 넘었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 수급자 자체가 지금 보니까 97만 4,518명으로 기사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0만 명 되시는 분들이 평균이 한 100만 원 정도 받는다라고 이제 기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수급액 전망도 이 표를 보면 1년 단위로 지금은 이제 103만 원, 올해는 내년에 107, 또 2025년은 112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간다고 이렇게 예상을 또 해놨네요. 2027년에는 118만 원. 근데 이 속도라면 뭐 상당히 좀 어쨌든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기사에서도 보면은 이제 근데 이게 전체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 이상 납입하신 분들 그래서 뭐 특례나 분할연금 수급자는 이제 제외하고 통계가 나서 실제로 우리나라 평균으로 이제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은 금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지만 그래도 이제 국민연금 쪽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이런 홍보나 기사들을 많이 내야
돼야 또 최근에 연금에 대한 불신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많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이 20년이라는 이 숫자가 이 공적연금 부분에서는 많이 인용되는 숫자죠. 군인도 20년, 공무원도 20년 이상 근무해야지 이제 연금 혜택이 있으니까 국민연금도 20년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뽑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결혼하고 통장 합쳤더니 2년 뒤에 나타난 놀라운 결과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부부 상담하면 통장 합치라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언급 좀 해주시죠. 최근에 저도 이제 젊은 뭐 맞벌이 부부를 상담을 하다 보면은 뭐 서로 결혼하기 전에 막 보험료도 따로 내던 게 있고 뭐 신용카드 결제하는 것도 배우자가 좀 몰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도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월급을 받던 사람들은 그냥 결혼하기 전과 똑같은 구조로 그냥 가고 싶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거는 내가 알아서 뭐 쓰고 저축하고 할 테니까 너도 하던 대로 그냥 알아서 쓰고 저축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결혼하고 이제 공동의 생활비 통장을 좀 만들고 그다음에 저축도 서로 상의해가지고 같이 좀 하고 이랬을 때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좀 높다 이런 거에 대한 기사이고요. 사실 좀 이제 민감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매체 뭐 연구 결과인데 조사 결과인데 미국도 마찬가지네요. 49%가 결혼 후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의논하지 않고 반 정도가 41%만 서로의 연봉을 공개하고 36%만 자신이 진 빚을 얘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기사인데 어쨌든 합쳐가지고 직원부터라도 우리 이제 재무설계사의 컨설팅을 좀 받아가지고 부부가 이제 합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통장 관리를 해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남편하고 아내가 서로 좀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이는 교육은 어떻게 시키실 거예요? 뭐 엄마분들은 사교육 제가 뭐 여력 닿는 데까지 다 해줘야죠. 뭐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그러면 옆에 있는 남편분 표정이 싹 바뀌는 거예요. 아니 그거 우리 노후 자금으로 써야 되는 돈인데 예를 들어서 쏟아 부으면 우리는 나중에 뭐 먹고 사냐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제3자가 개입하지 않고 서로 그냥 부부가 얘기하다 보면 부부싸움이 나는 경우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전문가 도움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전문 컨설팅 해보면 재혼 가정은 더 복잡하잖아요. 이 자녀들이 얽혀 있고 이게 이제 서로 공개 못할 그런 빚이라든지 또 현금 흐름이 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전문 컨설팅 할 때 복잡해지더라고요. 재혼 가정 경우에는 더. 요즘에 젊은 분들은 그러니까 맞벌이를 한다고 보면 거의 따로 합니다. 관리를. 저도 뭐 최근 1년간 만약에 상담을 뭐 많이 했는데 같이 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이 연구는 그냥 행복도, 만족도, 관계적인 릴레이션십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조금 더 나아간다면 뭐 이렇게 같이 합친 커플과 그렇지 않은 커플의 어떤 재정적인 어떤 그로스,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되는 어떤 규모나 내용에 대한 속도에 대한 내용도 연구가 된다면 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재미도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굉장히 이제 유의미한 이제 연구인데 이게 인디애나대 마케팅 전공 교수가 통장을 합친 커플은 따로 관리하거나 일부만 합친 커플보다 높은 수준의 연대감을 보여줬다. 그들이 자주 함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재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대감 이런 것도 같이 이제 형성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모바일 청첩장 눌렀다가 1억 4천 틀려. 저도 이제 이 기사 보고 요즘은 다 청첩장이 모바일로 오잖아요. 부고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저도 이제 주변에서 그 지인이나 뭐 아니면 뭐 고객분들이 결혼하시면은 코로나 때 특히나 더 그랬고요. 모이지를 못하니까 모바일 청첩장 뭐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우리 이때 결혼하니까 청첩장 보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거든요. 그게 굉장히 일상화가 돼 있는데 이제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뭐 그런저나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뭐 여기 검찰청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 저도 사실 받아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뭔가 막 이렇게 발음도 되게 어눌하고 뭔가 우리나라 사람 아닌 것 같고 말도 어색하고 이래서 대번에 알 수 있었는데 이런 문자는 진짜 무의식적으로 그냥 눌러버리거든요. 그래서 아,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구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스스로 좀 주의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경각심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에서 좀 해외 직구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우체국에서 뭐 내가 해외에서 산 게 배송되니까 확인해라 하고 링크가 왔어요. 그런 거에 걸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해외 직구라던가 이런 청첩장, 모바일 청첩장이라던가 다양한 수단으로 이런 이 사기범들의 좀 사기 행각이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이 모바일로 요즘 다 이루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모바일로 뭐 SNS뿐만 아니라 스미싱 케이스였는데 뭐 피싱부터 해가지고 이게 이제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요즘 다 이제 모바일로 이루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 뭐 무심코 이제 누르다가 다 이렇게 당하는 거잖아요. 진짜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에 이제 그런 정보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녀분들이 이제 명절 때 집에 가시면 뭐 부모님 좀 불편해하시고 뭘 또 찾아서 글도 안 보이시고 막 이러니까 그냥 지문만 이렇게 하면은 되게끔 요즘에는 그런 금융인증서나 이런 것들을 편리하게 해드린다고 핸드폰에 다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악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에 그런 금융인증서나 이제 기타 그런 정보들이 다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잘못 누르면 이제 그게 다 이제 갖고 가는 거예요, 정보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아날로그가 좀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너무 고령이시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결혼한다 하고 전화 한번 해서 저 결혼하냐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돌다리도 한번 두드려 보면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최근 기사로 보는 재무설계 시간이었습니다. 7월 초부터 이제 지금까지 최근 기사를 저희가 이제 모아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을 그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최신 기사를 가지고 또 풀어내는 재무설계 얘기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 반드시 어쨌든 나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이런 이슈가 생겼을 때마다 내가 이제 컨설팅에 문의할 수 있는 그런 재무설계사가 있으면 참 좋겠죠. 한국재무설계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